오늘따라 평소에 절단에서 노란색을 입고 있는 거는 한명숙 전 총리한테 코드 맞추는 거. 네, 한 총리가 노란 풍선 들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한 사모를 해보나요? 저도 좋아했어요. 그렇습니다. 첫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년 그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본인은 물론이고 여당의 주요 인사들까지 나서서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이러면서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부까지 비판을 하고 나서서 이게 상당히 지금 정치적인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하고 나면 그냥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논란이 지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한명숙 총리 자신은 물론이고 여당 사람들까지도 한명숙은 억울하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논리가 뭔지 한번 박 부장님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예. 주장, 그들의 주장. 주장은 네, 주장. 이미 그 한 전 총리가 2009년에도 재판을 받았었어요. 네네. 그 누구냐 하면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2006년에 그러니까 총리 시절이었죠. 네. 5만 불을 받았다. 네. 이거를 수사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1, 2, 3심 다 무죄. 다 무죄가 났어요. 그렇죠. 무죄가 나니까 또 다시 한명숙 전 총리를 타겟팅을 해서 그 엮었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별건 수사를 해서 또 엮었는데 엮었을 때 한만호 한신공영 사장이죠.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는데 9억 원. 이 사람이 9억 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에서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해놓고 1심 재판에서 아니다. 뒤집었다. 내가 그 주지 않았다라고 뒤집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다. 또 두 번째 얘기는 야 뇌물 두 사람이 수표를 주는 거 봤냐. 뇌물은 절대 수표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줬다는 사람이 부인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물증이 나는 수표를 줄 리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어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참 기가 막힌 게 그거잖아요. 한명숙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읽었기 때문에 MB 정부가 또 찍어갖고 뭐 이런 식으로 엮어서 이제 들여보냈다 하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 김 선배 이 지금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한명숙 옹호파라고 그래야 되나? 그 사람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약간만 길게 이제 스판을 넓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그런 이런 말을 섞으면서 본인의 참담한 심경을 토로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역설적으로 바꾸면 이러려고 길을 쓰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명숙 씨도 출소해서 그 이제 지지자들하고 카메라가 앞에 돌아가니까 새 세상이 왔다. 그런 말을 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도 만약 현직 대통령이라면 그 한명숙 씨의 출소 분위기는 지금하고 사뭇 달랐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 출영을 나간 사람도 달라지고 규모도 달라지고 한명숙 씨의 워딩도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건 어느 개인 의원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의 공식 논평이에요. 어제 나왔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한 전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권이 정치 보복을 한 것이다. 정치 보복이라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그쪽 의원들이죠. 쓴 말이 억울한 옥살이었다. 이 말이 참 묘해요. 그러니까 억울한 판결도 아니고 억울한 감방도 아니고 억울한 징역도 아니고 옥살이. 이 옥살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 독립투사들이 감방에 들어가면 옥살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감성적으로 또 한번 엮어 넣는데 아무튼 이번 한명숙 건은 그 우리가 대법원의 대법관조차도 정권의 눈치를 끝없이 봐야 되는 그런 권위주의 시절이 아니라 민주 정부 하에서 구성된 13명의 대법관들이 13대 0 만장일치로 3억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을 했고 6억에 대해서는 8대 5라고 유죄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집권 여당 사람들은 이건 정치적 보복이었고 억울한 옥살이었고 한명숙 씨는 희생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뭐냐?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김 선배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왜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여당의 주장이 왜 무리인가? 저는 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주 좀 실무적인 걸로 얘기를 하자면 첫째, 아까 이제 김 선배가 1억 원, 그다음에 2억 원, 총 3억 원 얘기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된 그 뇌물 액수는 전체가 9억 원이죠. 근데 그 중에서 1억 원과 2억 원은 확실히 대법원이 전원 만장일치로 네. 이거는 유죄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 1억 원은 뭐냐면은 아까 그 문제의 수표가 여동생이 전세금을 냈는데 네. 그 수표가 1만 원씩 받은 수표였다. 네. 근데 그 여동생과 1만 원씩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거는 한명숙 전 총리가 받아가지고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사 13명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유죄라고 판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억 원은 한명숙 전 총리가 돌려줬다. 네. 근데 돌려주고 나서 전화까지 했다. 그거는 통화 기록에서 다 나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만호라는 사람도 인정을 했다가 뒤늦게 번복을 했지만 그거는 법원이 인정을 안 한 거거든요. 번복한 거는 오히려 첫 번째 진술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본 거죠. 따라서 그 3만 원은 전원일치로 이제 판결을 한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 소위 나머지 6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5명은 증거가 부족해서 이거는 유죄를 보기 어렵다. 네. 8명은 정황 증거로 봤을 때 그거는 유죄를 봐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네. 오늘 제가 석간을 보니까 석간의 그 문화일보가 굉장히 법조 출입 기자가 아마 기사를 쓴 것 같아요. 재경지법의 부장판사, 그다음에 뭐 그냥 판사, 뭐 단독 판사 이런 분들 그 말을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가지고 기사를 써놨는데 공통된 의견은 그거더라고요. 오히려 전직 총리이기 때문에 봐준 걸로 본다는 거예요. 현직 판사들의 의견은 뭐냐면 원래 9억 원을 유죄를 판결을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전직 총리고 그 다음에 나이도 있고 여성이고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봐준 건데 어떻게 이걸 오히려 사법부가 정치 탄압에 거기에 공범격으로 가담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절대로 옳지 않다.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액수가 1억을 넘어가면 최소 형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은 양형 기준이라는 예, 양형 기준이고 거기 2년은 아니에요. 네, 사실. 그리고 2억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산 공무원들이 많은데 총리라는 거는 사실상 그 일반 공무원, 물론 또 공무원들은 다 어떤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특히 고위공무원이고 모든 공무원을 통솔하는, 그러니까 대통령 1인지 어떻게 되죠? 1인 지하 만인지상. 결국 그거에 대한 공적 책임. 한 번도 안 해보니까 그만하기 힘들어요. 정말 장관이나 차관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의 그 공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이 더 무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봐준 걸로 보여지는데 더 형을 줄여준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조금의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 더군다나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자기가. 근데 이거는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여당 대표란 말이에요. 왜 도대체 한명숙 씨에 대해서 이렇게 방패막이를 하고 나서느냐. 근데 그거 방패막이 선배가 얘기하시고 그 전에 하나만 더 짚으면 이분들이 이게 지금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사실 그러면은 정부가 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명숙 올가 넣자. 했으면 5만 달러대 올가 넣었어야 돼요. 2009년 이게 저 재판이 10월, 12월이었거든요. 2009년 12월에는 대통령이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대통령이었나요? 똑같은 대통령 하에서 똑같은 그 검찰과 똑같은 그 재판부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이게 정치적으로 야, 한명숙 좀 잡아넣어. 예, 알겠습니다. 잡아넣겠습니다 했으면 첫 판에 했겠죠. 근데 여기서 무죄 판결을 내면은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른 수사에서 그 유죄 판결을 내면은 이거는 뭐 정권인의 하수인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정말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분들이 진짜로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참 우습게 한다는 생각이 이렇게 우기면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김 선배, 근데 왜 대체 이 친문, 그러니까 친노라고 해야겠죠? 친문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친노. 최친노 정치인들은 이렇게 한명숙 씨에 대해서 감싸고 나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툭하면 동지라고 부르고 이제 의리를 찾고 그러지만은 정치인들만큼 실익을 쫓고 자기한테 이득이 될 곳에만 찾아다니고
조금이라도 나중에 손해가 될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명숙 씨가 출소를 할 때 현장에 가서 뭐 노랑 풍선을 띄우고 포옹을 하고 뭐 두부를 카메라 없는 데서 먹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면서 애썼다고 그러고 이러는 이유, 물론 한솥밥을 먹던 예정을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노림수가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노림수가 뭘까? 근데 민주당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치 탄압을 기획하고 기획, 검찰권을 남용하며 검찰권 남용, 정권에 부하 내동했던 관련자들, 이 자들은 적폐 세력이다. 완전히 부역자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무서운 함의들이 있는데요. 정치 탄압을 기획했던 자들 누굽니까? MB 정권 때 핵심들이에요. 검찰권을 남용했던 자, 한명숙 총리를 유죄로 기소했던 검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아직 검사 옷 입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겠죠. 네. 정권에 부하 뇌동했던 관련자들, 판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유죄 판결 내렸던 네. 1심, 2심, 3심 다 포함해서.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 꼼짝하지 마. 더더욱 무서운 것은 적폐라고 했을 때 적폐를 시스템을 말할 때가 있어요. 현 정권이. 그때는 그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련자들을 적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적폐를 우리가 청산하겠다. 이거는 용어를 바꾸면 그 자들을 부역자들이니까 숙청하겠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경고 메시지를 한명숙 출소를 계기 삼아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경고장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씨를 뭔가 정치 탄압의 아이콘으로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서 그거를 계기로 삼아 가지고 뭔가 다른 정치적으로 치려고 한다. 특히 그렇죠. 검찰권과 사법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이런 뜻이 숨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김선배 옷에서 숨은 뜻을 읽고 있는데 오늘따라 평소에 절단에서 노란색을 입고 있는 거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 동참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부터 저 같은 일개 시민에게까지 노란색 복장을 입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한테 코드 맞추는 거잖아요. 네, 한 총리가 노란 풍선 들었다고 그러던데 거기 나올 때부터 그건 관계없이 이게 을지문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 사실은 이게 그 한명숙 총리라는 사람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전면에 나섰던 거는 19대 총선 때인데 하여튼 근데 그때 이분이 이제 민주통합당의 대표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대중정치의 전면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당의 대표인데 그때 당시에 총선 공천권을 행사를 합니다. 이분이 당대표니까.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친노 세력하고 한번 붙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여당의 소위 아이돌 누굽니까? 여권의 아이돌 임종석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을 그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뭔가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1심에서 뭐 유죄를 받았든가 뭐 기소가 됐든가 그런데 거기를 사무총장을 시키고 공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과 혁신이라고 이해찬, 문재인 이런 양반들이 중심이 됐던 소위 친노 세력 쪽에서 한명숙 대표한테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공천을 할 수가 있느냐, 또 이런 인사를 어떻게 총장을 시키느냐, 어떻게 공천을 총책임지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둘이 팍 붙었는데 그때 한 총리는 엄청나게 임종석 그 총장을 갖다 그 당시 총장을 엄호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시켰으니까. 친노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 막 총선 보이콧해 막 이런 식으로까지 강하게 붙었는데 결국은 임종석 씨가 내가 그러면 그만두겠다. 그래가지고 공천도 반납하고 총장도 그만두고 그러면서 봉합이 되거든요. 그런 소위 말하는 친노, 본인도 친노지만 더 노골적인 친노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그때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다음에 총선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이정희 그 당시에 그 노동당 대표인가 통합진보당 대표하고 선거 연대를 결성을 합니다. 그거를 친노 쪽에서 엄청나게 또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야권 연대를 해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뭘 주장을 하냐면 그때 논란했던 두 가지 사안이 나옵니다. 문제 첫째, 한미 FTA를 갖다가 무효화시키겠다. 둘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갖다가 백지화시키겠다. 이거를 한명숙 대표가 만천하에 공표를 해요. 자기가 총리 때는 다 그때 당시 그 정권에서 장관도 하고 총리까지 하면서 그때는 가령 제주 해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대양 해군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막 연설도 하고 그랬던 거를 자기가 다 뒤집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FTA 백지화시키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친노 지지층에서 외곽에 소위 말하는 뭐 저희가 엑스빠 하는 그 사람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친노의 일종의 여성 아이돌 아이콘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이 양반이 친노 세력에 있어서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대모라 그럴까 그런 걸로 이제 급격하게 자리매김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친노 사회에서는 한명숙 총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게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다음에 사망하고 난 다음에 서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도식도 하고 노무현 재단의 초대 이사장도 맡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노 내부에서의 한명숙 전 총리의 위상이라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데모라고 표현했던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현장에 취재를 하면서 이전에 봤을 때 이분 처음 국회의원 한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새천년 민주당 창당하면서 발탁해가지고 된 거거든요. 그때 보면은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의 그 여성 정치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옹립했던 분이 이우정 의원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분이 되셨고 그분이 정치에서 일선에서 빠지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운동권 여성 정치인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핵이 이분이셨어요. 근데 신국장 말은 가만히 들어보면 그 한명숙 전 총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금 혹시 한사모 해보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솔직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국회의원 처음 오시고 이랬을 때는 굉장히 좋아하는 기자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첫째 남 얘기하듯 하네요. 저도 좋아했어요. 그렇습니까? 첫째 정말 엄마 같은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아줌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동네 아줌마 같은. 정말 한명숙 전 총리는 너무나 그 이미지가 선량한 이미지. 그리고 9억이 아니라 단돈 1,000원 한 장도 허투루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한테 신세를 지면 꼭 갚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인상이어서 사실은 그 인상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크게 빚지고 덕분 바가 많지요. 그리고 남편과의 수뇌부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7년인가 이상 그 감옥사에 뒷바라지했고 본인도 또 2년을 감옥 갔으니까 그런 민주화 경력 그러니까 민주화의 그 어떤 선한 경력이나 그 고생의 이미지, 희생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저 원경에 깔려 있어가지고 남자들 참 단순하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건가? 왜 혀를 차십니까? 이 남자들이 이렇게 단순해요 막 이러면서 저는 정말 이 남성들이 많을 때 여성 정치인 혹은 여성 연예인들이 얼마나 살기 쉬운가 거길 전 여기서 보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얕아 보입니까? 네. 쉬워 보인다고. 쉬워 보입니다. 여성 연예인과 여성 정치인들은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요. 표독해 보인다, 선해 보인다, 후덕해 보인다. 그 이미지가 정말 그냥 이미지일 뿐이라는 걸 저는 여러 차례를 겪으면서 느꼈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저는 표독스러워 보이지만 참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니 실제 정말로 저는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여러 일화들을 들었는데 이런 후덕한 이미지 뒤로 굉장히 또 뭐 나름대로 정치인들이 다 또 뭐 여러 가지 겉멋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저는 사실 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성들은 참 편한 게 와 인물이 좀 좋고 좀 편안하게 대해주면 좋은 사람이다 이러는데 왜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시고 동성에 대해서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정치인들을 판단을 할 때는 정치인들이 여럿이 같이 있을 때 짓고 있는 표정과 혼자 있을 때 표정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성이건 여성이건 여럿이 있을 때는 후덕하고 참 좋은 선량한 이미지인데 혼자 있을 때 무서운 얼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저는 그 신선배도 뭐 정치부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정말 이런 이미지에 참 많이 속고 있다. 그러니 정말 정치인들이 참 좋은 세상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저도 솔직히 이미지가 선해 보이면은 저 사람 착해 보이는데 뭐 돈 받았겠어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 그래서 엄청난 사실은 배신감 같은 걸 개인적으로 느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뭐 유죄 판결이 나면서 기소 단계에서까지는 뭐 검찰이 기소한 거니까 이거는 법원 판결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때 당시 1, 2심 판결이 더군다나 엇갈렸잖아요. 1심은 무죄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2심이 유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대법원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받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고 그때 아마 의원직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되면서 야 조금 그렇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하고 너무 달라서 이게 남녀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의 겉과 속이라는 게 결국 이런 것인가. 그리고 이분이 그때 당시에 아니라고 했던 그것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강력하게 정말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결백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리고 그 감옥에 감옥에 들어갈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감옥에 들어갈 때도 국민 여러분 세레모니라고 저는 결백합니다. 이게 무슨 영웅도 아니고 잔다르크도 아니고 이게 어쨌든 대법원에서 그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원일치로 됐다. 그러면은 그거에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게 무슨 군사 독재 시대에 막 대통령이 마음대로 대법관 꼽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인들도 알 텐데 어떻게 저렇게 우기기만 해서 과연 이게 될 일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실망을 했고 또 그 이후에 막 그 친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서 뭐 법원을 뭐라 그러고 할 때도 야, 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보지 않은 사람들이면 또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들도 정권을 잡아봤고 사법부 인사도 해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실망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두 분은 저보다는 조금씩 더 사셨으니까 정치인들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치인들이 수감되면서 제가 정말 국민 앞에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잘 반성하고 나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상에. 못 봤어요. 다 억울하다 그러고 다 거짓말이라 그러고 아니 보니까 임종석 그 저 지금 실장도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게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그때 이제 됐는데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무죄를 판결이 받았으니까 났어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그때도 막 정치 뭐 수사라고 정치 검찰에 수사라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일단 정치인들은 지금 저 홍준표 의원도 지금 대법원심 남았죠? 홍준표 대표도 남았죠. 그분도 지금 다 지금 정치 수사라고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사태를 지금 민주당은 어디까지 끌고 갈지, 여권이 어디까지 끌고 갈지 저는 좀 걱정이 좀 되거든요. 김선배, 여당이 어떻게 이쯤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좀 그런 의미에서 이걸 네.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민주당의 관련자들, 민주당 쪽 관련자들이 한명숙이라는 카드를 어디까지 이용을 할 것인지 그런 점이 궁금하고요. 정권 차원에서 한명숙 카드를 가령 연말쯤에 성탄절 복권이나 특사 이런 케이스로 이제 한명숙 씨가 민주당의 뭐 고문 뭐 이런 역할을 맡아서 이제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도 한명숙 씨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원 유세를 한다든지 또는 뭐 이러한 그런 길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동작들이 나올 때 그때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른바 정치 보복이었다. 억울한 옥살이었다. 적폐 세력 청탄하겠다. 이것의 의미가 다시 한번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자, 박 부장은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는 하여튼 뭐 이 한명숙이라는 요 카드를 이용해서 치고 싶은 사람을 진짜 세게 쳐버리는 그런 드라이브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걱정돼요.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금 이제 지명을 했는데 그 인사가 사법부에 정말 인사 폭탄 정도가 아니라 인사 핵폭탄을 터뜨렸다라는 지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사법부에 엄청난 물갈이, 인적 물갈이가 올 거다. 근데 그게 아까 우리 김 선배도 얘기하시고 박 부장도 얘기하셨지만 이 한명숙 카드를 갖다가 뭔가 거기에 빌미로 삼아서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거야말로 저는 이 민주정부, 소위 말하는 자기들 말로 하자면 촛불로 인해서 탄생한 민주정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행태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제발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그리고 정말로 억울하다면 지금이라도 재심 청구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자기들이 어쨌든 의석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뭐 의석 모아가지고서 국회 차원에서 무슨 진상조사를 하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사법부를 흔들고 이 재판부에 대해서 법원 판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성이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저는 촛불로 탄생한 자칭 촛불 정부가 할 행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서 제발 평지풍파는 좀 더 이상 안 일으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쪼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